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 4시간에 한해 자가용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올 상반기 출시와 택시 노동자의 월급제 시행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역대 최장, 최악의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여드레 만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주말에 다시 미세먼지가 오겠지만 비가 예보돼 있어서 대기의 질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흘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 차량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북한 평양 산음동에 위치한 미사일 연구동에 물자 수송용 차량 이동이 증가한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가택연금 조건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병원 진료와 예배를 위해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합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법원에 세부 지침이 없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이 이주민들의 남기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은 주민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구청과 조합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 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등 극한 대립 속에 해법 찾지 못하던 택시업계와 카카오 카풀이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 기자, 어떻게 타협안이 나온 건가요? 네, 오늘이 민주당 카풀 TF 출범으로부터는 127일째, 그리고 택시단체와 카카오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으로부터는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양측은 카풀 서비스의 도입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했고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진 끝에 오늘 극적으로 카풀 관련 대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카풀 서비스 전면 금지를 주장해온 택시업계는 그동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자가용 카풀의 길을 연 조항인데 법조문에 출퇴근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온종일 영업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카풀 영업시간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못 박았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 TF 위원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결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택시와 공유경제의 상생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엔 카풀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업계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은 택시 업계를 위한 규제 완화와 택시 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에 맞는 택시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초고령 운전자와 개인 택시는 감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승용차 기반으로 시작하려던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플랫폼 택시도 올 상반기에 등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성 행복 택시나 어린이 등교 택시 등 다양한 영업 형태가 가능해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전했던 카풀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타협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타협안을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 택시 기사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서영수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합의는 이뤄졌지만 택시기사들은 카풀 허용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장의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자가용 카풀 영업은 불법이고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죠. 자가용 갖고 영업을 하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사들이 힘이 많이 들어요. 지금. 월급제 시행을 놓고도 갈등이 커질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택시 업주들은 월급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불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불 능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완전 월급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250만 원을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줘라 하는 그런 부분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월급제라는 당근을 제시받은 법인 택시 기사들과는 달리 상황이 다른 개인 택시 기사들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개인 택시가 5만 3천 대 아닙니까? 법인 택시는 2만 대. 2만 대는 그래도 택시 보호해 주는 거 그러면 좀 편파적이죠. 또한 타협 기구의 승차 공유 업계 가운데서는 카카오 모빌리티만 포함되며 다른 업체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택시가 원했던 것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고 업계의 입장이 그렇게 잘 충실히 반영된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기는 해요.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택시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이번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파란 하늘 보셨죠?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여드레나 걸린 건데 주말에는 반가운 비 소식도 있습니다. 그럼 바닥에 쌓인 먼지도 좀 씻어주겠죠? 김희영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걷히면서 서울 잠실의 롯데타워가 눈에 들어옵니다. 흐릿했던 한강변은 뚜렷이 보이고 남산타워도 간만에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도심도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북서기류와 상하층으로의 공기 흐름이 원활해져서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발령된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일주일 만에 해제됐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동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사실 애기 데리고 야외 활동을 하기가 정말 걱정이었는데 오늘 그나마 조금 하늘이 조금 맑아져서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서울 등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강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북동풍의 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비는 바닥에 깔린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쓸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은 미세먼지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북과 세종, 대전은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고 잘 거치지도 않습니다. 그럴 만한 게 왼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위아래, 오른쪽은 산맥이 다 막고 있거든요.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시내가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도심 밖을 감싸고 있는 산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미세먼지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들은 겨우 윤곽만 보이고 하늘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였습니다. 입안도 좀 텁텁하고 목도 따갑고 마스크로 좀 이게 제대로 막아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많이 불편해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떨어진 서울과 달리 충북과 대전, 세종은 온종일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이곳들이 분지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산맥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가 쌓이기 일쑤입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충청권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미세먼지가 쌓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서해안 화력발전소의 불리한 지형까지 대전, 세종 주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사흘 이상 발령되면 공공차량, 그러니까 국가, 정부 차량은 전면 운행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랬다가는 국가 기능이 다 마비되지 않을까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 조치안을 내놨습니다. 사흘 넘게 저감 조치가 계속되면 공공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차량 이부제나 주차장 폐쇄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국가관급 건설 공사도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터파기 등의 공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조정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 공간에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괄적으로 공공차량 하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미세먼지가 생기지 않게끔 사회적 시설을 만든다든지 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나서자 환경부가 실효성을 고민하지 않고
성급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량 2부제 등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주일치 계속되는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 조치에 동참해주는 국민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요 며칠 지독했던 미세먼지에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 폐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탈원전을 하면 미세먼지가 더 생긴다는 거죠. 미세먼지로 인한 불똥은 주중대사로 내장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튀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가열찬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 지난해부터 한국당은 원전 공급을 줄이는 정부 정책이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이어져 미세먼지 배출이 늘어날 거라는 입장을 펼쳐왔습니다. 이달 들이닥친 고농도 미세먼지와 연계지어 탈원전 공세의 고삐를 다시 조인 겁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급기야 주중대사로 내정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까지 번졌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장하성 전 실장은 중국과 특별한 인연이 없다며 미세먼지로 중국과 다툴 일이 많아질 텐데 얼마나 역할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탈원전 정책과 최근의 미세먼지 상황을 연계짓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북한은 평양 외곽 산음동에서 미사일을 만들고 서해 동창에서 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에 이어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도 특이한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미사일을 만들고 쏘는 곳, 이 두 곳 다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그제 국회 정보위에서 최근 평양 산음동 미사일 단지에 물자 운송용 차량 이동이 증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차들이 무엇을 싣고 다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음동 병기연구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생산하는 주요 군사 시설입니다.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계속해서 복구 활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화질이 좋지 않지만 발사장 중심부에 있던 조립 건물이 나흘 뒤인 어제는 원위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ed in Chairman Kim, and I don't think I will be, but we'll see what happens. We'll take a look.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당국을 통해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북한의 산음동 연구소에서 만드는 미사일은 그냥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미국이 신경 쓸만하죠. 김건희 기자입니다. 평양에 위치한 산음동 병기연구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의 산실로 불립니다. 대규모 조립 라인을 갖춘 곳으로 미사일의 최종 조립이 주로 이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4형과 화성 15형도 이곳에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7월에도 워싱턴 포스트는 이곳에서 북한이 새 ICBM을 제조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하게 됐습니다. 산음동 연구단지를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국방, 정보, 당국 간에는 긴밀한 공조체제가.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발사기지입니다.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린 곳으로 55m 높이의 발사대와 미사일 엔진 시험을 위한 스탠드를 갖춘 곳입니다.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수많은 엔진 실험을 해왔죠. 크레인과 온갖 자재들이 좀 보이는데요. 재설치와 다름없는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동창리의 기존 엔진 시험 스탠드가 낡은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이를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다시 세우는 의도는 뭘까요? 미사일 도발을 해서 벼랑 끝 전술로 다시 돌아가려는 건지 아니면 추후 다시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카드로 쓰려는 건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재건은 지난달 16일에서 이달 2일 사이에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자기네들 카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미국한테 만만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미국 언론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동창리 재건 조치가 미사일 시험이 다시 시작되는 첫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주장해온 업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이 대화 필요성을 느끼도록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대화의 여지는 두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차 회담과 극한 대결 사이에서 북미 간의 수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담은 기록 영화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결렬 관련 소식은 모두 다 빼버렸지만 김 위원장과 간부들의 표정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방문 관련 기록 영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엄지를 척 들어올리고 트럼프 대통령 농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결렬된 뒤 김 위원장은 어색하게 미소 짓고 리용우 외무상의 씁쓸한 표정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굳은 모습이 포착됩니다.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 자주 마주 앉아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회담 결렬 소식은 쏙 뺀 채 미국과 대화는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75분 분량의 기록 영화에서 북미 회담 부분은 단 9분 50초로 리용우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의 야간 기습 기자회견 영상도 쏙 뺐습니다. 회담 결렬과 관련한 부분은 이른바 통편집하면서 복잡한 심사를 드러낸 겁니다. 대신 김일성 주석의 하노이 방문 장면을 보여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베트남의 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의하는 수령 호지명 주석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발전시켜오신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서서 김정은 위원장 말을 경청하는 간부들 모습, 보고를 받으면서 담배 피는 김 위원장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틀 전 청와대를 방문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면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왜 결렬됐는지 미국 측 입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황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닷새 뒤인 지난 5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비공개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면담하며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브리핑 수준으로 상세히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관계가 당분간 냉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리스 대사를 향해 청와대 측의 질문이 쏟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북미 회담 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노 실장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리스 대사는 노 실장 외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노영민 실장을 만나지 못했던 해리스 대사가 상견례 차원에서 온 것으로 안다며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중재 역할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당분간은 북미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켜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곧 법원에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예배를 위해 목사도 접견을 시켜달라는 건데 병원은 몰라도 과연 재판부가 목사 접견까지 허용을 할까요? 유호정 기자입니다. 구속된 지 349일 만에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하루째인 오늘 집에서 가족들과 휴식을 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 전 대통령 집 주변을 때때로 순찰했지만 탑승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이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곧 법원의 서울대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우선순위는 병원 진료라며 병원 예약이 되는 대로 법원의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석 조건에는 병원을 갈 경우 매번 이유 등을 넣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예배를 위해 목사에 대한 접견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속됐을 때도 매주 목요일마다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해 30분씩 예배를 봤다며 가능한 목사와 일정을 맞춰 접견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애초 보석 조건에 목사 접견 여부는 들어있지 않았던 만큼 재판부가 허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일주일에 2번 재판이 예정된 만큼 내일부터는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와 만나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관할 파출소가 매일 점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조건의 자택 구금이 처음인데다가 집 안에서 다른 사람의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죠.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은 크게 거주 제한과 접견 금지, 그리고 통신 제한입니다.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이탈 여부는 약 300m 떨어진 관할 파출소장이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순찰차도 2시간마다 자택 주변을 순찰해 자택 출입을 점검하고 이렇게 점검한 모든 내용은 강남경찰서 형사과를 통해 관할 서장까지 보고됩니다. 법원도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판사와 변호인단 등 관련자들을 불러 보석 조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시한 통신 제한을 경찰이 점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김은용 여사 등 가족의 휴대전화 등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해도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수색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자택을 드나드는 차량의 탑승자 신분을 파악하는 절차도 현재로선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측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을 알리지 않았다며 자택을 출입하는 가족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미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석 조건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이처럼 세부 지침이 없는 만큼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에 힘을 얻은 걸까요?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데도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자 자유한국당의 시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쏠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황교안 대표 역시 같은 뜻을 보였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또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 조치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의 사면 요구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보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의 지지를 결집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시도라고 풀이가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조치 카드를 꺼내든 한국당이 박근혜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법원이 강제 구인하겠다고 해서일까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광주 법정에 섭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간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뤄오다 오는 11일 광주법정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 들고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라. 그에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반드시 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그나마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를 받는 첫걸음이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과 재임 시절 알려진 것만 5차례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1982년 방문 당시엔 담양에서 머물며 기념비석을 남겼습니다. 1989년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 비석을 부수고 5.18 민주묘역에 묻어버렸습니다. 이후 방문자마다 이 비석을 밟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를 찾게 될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강남경찰서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버닝썬 측에서 뒷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모 씨에게 8천만 원을 건네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에게 돈을 대기 위한 라인이 하나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당초 알려진 유착 의혹은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 씨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경찰인 강모 씨를 통해 전달책인 부하 직원 이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넸고 경찰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돈의 흐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공동대표 이모 씨가 노모 씨라는 인물을 통해 전달책 이 씨에게 8천만 원을 건네려 한 겁니다. 시기는 버닝썬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 알려졌지만 실제 8천만 원이 이 씨에게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노 씨는 전직 경찰 출신의 브로커 강 씨와는 무관한 인물로 이 돈은 경찰에게 건네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이 돈이 이 씨의 해외 도피 자금인지 입마금용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처를 캐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나가주길 원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은 이 돈의 용처가 밝혀진다면 유착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운동선수를 돈을 받고 대학에 입학시키는 축구 감독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을까요? 시합에 출전을 시킬 때도 돈을 받는 감독이요. 실제로 그랬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의 한 대학교 축구부입니다. 경찰이 이 대학 축구부 전직 감독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선수들의 학부모에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수사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퇴직한 감독입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MBN 취재진은 경찰이 지난달 중순 대한축구협회 측에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접수된 거는 맞고요. 거기서 요청한 자료나 이런 부분도 일단은 전달을 했고요. 문서에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대학 리그와 관련해 해당 대학에 출전한 경기 일정과
선수 명단 등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선수 돈을 대가로 출전 선수 선발에 개입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군에 입대해 5주간 훈련을 마친 장병들은 수료식 이후 부대 밖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가족들은 이때 이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펜션이나 식당을 빌리는데 바가지 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박에 4, 5만 원 하는 펜션이 5시간 빌리는데 12, 3만 원이라면 말 다 한 거죠.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주간의 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가족과 함께 부대 밖으로 나옵니다. 면회 시간은 5시간. 가족들은 군에 간 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근처 숙박업소로 갑니다. 기자가 하루 전에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10만 원만 받을게요. 이틀에서. 하루에 5만 원이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장병 가족들에겐 비싼 요금을 받습니다. 4명이 앉기에도 좁은 이 방은 5시간 이용하는데 12만 원입니다.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써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는? 적정하다고 보신가요? 가격이? 아니요, 많이 비쌉니다. 13만 원인 이 방은 손님을 더 받으려고 개조했는데 음식조차 해먹을 수 없습니다. 아우, 너무 낮고요.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3만 5천 원. 피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치즈가 임실 치즈래요. 상인들은 뭐가 문제냐고 따집니다. 논산훈련소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가족면회가 일부 상인들의 폭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경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새해 업무 계획이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새해가 된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말이죠. 기획재정부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몇 개 부처를 빼면 아직도 업무 보고를 하지 않은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청와대를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왜냐? 개각으로 장관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건 곧 장관에 따라 새해 업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까요? 해야 할 일을 적어서 내는 건데 말입니다. 보고 형태도 변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첫 해에는 부처 장관이 주제별로 협동 보고를 했는데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업무 보고를 또 주재했었고요. 올해는 11개 부처의 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부처가 다 대면 보고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다른 현안도 많아서 그렇다는데 서면 보고가 역대 정부에서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또 다르죠. 집권 3년 차인 만큼 정책 성과도 평가받아야 하고 추진 중인 정책을 어떻게 달성한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들어야 하는데 이게 뒤늦은 서면 보고 몇 장으로 충분할까요? 더구나 지금같이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요. 뒤로 밀리고 밀린 부처의 업무 보고는 심지어 이미 김이 다 빠져서 재탕, 삼탕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기재부를 예를 들면 경제 활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일자리를 15만 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건 지난 연말 발표한 새 경제정책에서 이미 다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제2벤처 붐 혁신 전략 역시 작년에 발표했던 창업 투자 지원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요. 기약 없는 정부의 업무 보고에 산업계는 속이 타고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자리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라는 걸 거기 있는 그들만은 아직도 모르는가 봅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작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 3인방 징계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도 같이 처리하자고 한 건데 결국 공은 자문위원 쪽으로 또 넘겨졌습니다. 또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김도현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에 피켓이 붙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징계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5.18은 폭동,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을 쏟아내었습니다. 분명하게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피켓 시위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 회의장을 나가서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각각의 양심에 기초하에서 판단해보자는 자리 아닙니까? 고성이 오가던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윤리특위는 신속 처리 안건을 윤리심사 자문위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결정을 떠넘겼습니다. 어느 것이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느냐는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맡겨주는 것이다. 자문위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정하고 다시 징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골목길에 어느 날부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은 주민도 많은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쓰레기 도대체 누가 치워야 할까요? 노태현, 정수정 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이주가 한창인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길마다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주택들 사이 빈 공간은 침구류와 가전제품 등으로 아예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동네 구석 골목길입니다. 수거되지 않은 대형 가구들과 온갖 쓰레기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주민들은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쓰레기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나 혼자 욕을 하고 다녀. 이러다가 내가 걸려서 넘어지면 뭐 누구한테 내가 보상받느냐고. 서울의 또 다른 재개발 구역. 이사를 하면서 아예 쓰레기를 그대로 내던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심지어 다른 동네 주민들까지 와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갑니다. 근데 안 가져가면 진짜 안 가져가는 거 있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자기들 갖다 버려. 어차피 그럴 거니까.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지지부진한 다른 지역도 빈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 처치 곤란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결국 남아있는 주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무단으로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 쓰레기입니다. 이 폐기물들을 처리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구청에 문의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정해진 지침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조합원 쓰레기 처리는 1차적으로 조합의 몫이라는 게 구청 얘기지만 조합도 고충이 있습니다. 구청도 안 가져가요. 해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죠.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시기를 억제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구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와 폐기물 신고증이 붙은 쓰레기 수거는 구청 몫이지만 제때 처리하기도 벅차다고 말합니다. 동대문구 재개발 지역만 해도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된 대형 생활 폐기물만 14,695건. 한 해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예. 어쩔 수 없이 재개발하는 동안에는 방치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민원도 많고 그래도 엄청 많았는데 수거는 많이 돼서. 조합은 조합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책임을 미루면서 도심 곳곳의 재개발 지역이 방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이라고는 오직 광역버스만 있는 곳. 동탄 이 신도시 주민들은 사실 여기 입주할 때 집 앞에 대중교통시설을 만들기 위해 가구당 1, 2천만 원씩 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4년이 돼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만 합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행렬입니다. 오는 버스마다 승객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좀처럼 줄이 줄지 않습니다. 배차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저 뒤쪽까지도 다 서 있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등 추가 대중교통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가구당 1,000만 원이 넘는 교통분담금을 내고 입주했지만 이처럼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입주가 시작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은 무려 3조 4천여억 원. 정부에 투자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낸 돈 가지고 빨리 개통하고 빨리 착공해달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정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기대가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성난 주민들이 급기야 국토부 앞 시위까지 나서는 등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사람 건강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미세먼지 극성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해준다고 광고하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 마스크가 꽤 많거든요.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파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버젓이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적혀있는 제품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한 제품의 생산업체에 시험 성적서를 문의했더니 뒤늦게 방한용이라고 실토합니다. 가정용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성적서를 발행을 해드리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방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부 확인 결과 이 사이트에서 미세먼지 차단 제품이라고 올린 마스크가 모두 허위 광고 제품들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광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고려 없이 일단 바쁜 직장인이잖아요. 지난 한 해 식약처에 가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적발건만 1,294건, 전체 온라인 상품의 8%에 달했습니다. 실제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을 제가 직접 착용해 보겠습니다. 콧등과 볼과 같이 마스크와 얼굴의 접합부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공산품인 방한대나 수술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보조사단에서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고를 땐 식약처 인증 마크인 KF 마크와 의약외품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발표에서 방송사 재허가 시 방송 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 전략과 공적 책임을 중점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 기간도 차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기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게 역전승이라면 더욱 짜릿하겠죠. 오늘 새벽 끝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2경기 모두 축구팬을 흥분시킨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루카쿠가 전반 2분 만에 파리 생제르맹 수비 실수를 틈타 선제골을 넣습니다. 10분 뒤 파리 생제르맹 베르나트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승부는 원점. 맨유는 전반 30분 루카쿠의 골이 또 나오면서 다시 앞서갑니다.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한 골만 더 넣으면 안방에서 당한 1차전 0대2 패배를 딛고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하는 상황. 후반 추가 시간 맨유 디오고 달로트의 오른발 슛이 파리 생제르맹 프리스넬 킴벤페를 맞고 나갔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킴벤페의 팔꿈치에 맞은 걸로 확인돼 맨유가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맨유는 레슈퍼드의 페널티킥 골로 2013-2014 시즌 이후 5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습니다. 로마와 포르투의 맞대결에서도 역전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원정 1차전에서 1대2로 졌던 포르투는 안방 2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장 후반 12분 로마의 알렉산드로 플로렌츠가
포르투의 페르난도를 잡아당기는 동작으로 비디오 판독에 이은 페널티킥이 나왔고 포르투는 8강으로 가는 페널티킥 골을 터뜨렸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하러 나가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한 분들 많을 텐데요. 도심 속 실내에서 골프샷도 해보고 유명 선수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샷 소리. 형형색색의 클럽들과 실내를 가득 메운 사람들. 서울 한가운데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골프의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4일장이 섰습니다. 국내 최대 박람회장에서 150여 개 골프 관련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들과 다양한 이벤트로 겨울잠에서 깬 골프 팬들을 유혹합니다. 가장 먼저 지난해 남자 골프 신인왕 함정우와 미녀 장타자 인주연이 팬들을 맞았습니다. 대회가 열리는데 열리기 전에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을 만나서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클럽들을 입맛대로 골라 쳐볼 수 있는 시타 코너도 인기입니다. 복장 제대로 갖춰 입고 멋들어지게 휘두르면 그곳이 곧 녹색 필드. 프로 골퍼가 따로 없습니다. 세팅을 다 새로 하고 해야 돼서 이렇게 와서 좀 보고 정보도 얻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로 자신의 스윙을 분석해 볼 수 있고 퍼팅 솜씨 발휘에 상품은 덤. 미세먼지에 빼앗긴 들에도 골프의 봄은 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파란 하늘을 되찾은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수도권은 일주일 만에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는데요. 내일도 경기 남부, 충북, 전북과 대구 등지에서는 나쁨 수준이 예상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공기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 선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광주 등지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내륙 일부 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아침에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한낮 기온 17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오전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파리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중국의 한 백화점에 등장한 출산 체험장입니다. 전기 충격으로 배를 자극하면 남성들이 여성이 출산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을 비슷하게 느끼게 하는 장치인데 엄청난 고통에 깜짝 놀라는 남성들의 표정이 아주 생생하죠. 체험이 끝나고 아내를 안아주는 남편. 이쯤 되면 그저 단순한 고통 체험이 아니라 유쾌한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